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역 내거리에 낡은 개인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체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58세의 김상철은 30년 경력의 개인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만취한 30대 직장인 남성이 비틀거리며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술 냄새가 차 안가득 퍼졌어요. 수원역까지 가주세요. 남성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묵묵히 시동을 걸고 출발했어요. 경부고속도로 진입로를 지나던 중 뒷좌석에서 구역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철은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글러브 박스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손님, 이거 쓰세요.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순발력이었죠. 40분 후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미안한 표정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거 팁이에요. 5만 원 지폐 한 장을 상철에게 건넸어요. 손님이 내린 후 상철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3주 전 받은 서울대학병원 진단서가 나왔어요. 환자명 김상철, 진단명 위암사기, 다발성 전이 확인됨, 수술 불가 판정. 예상 생존 기간은 치료 시 8개월에서 12개월, 치료받지 않을 시 3개월에서 6개월이었습니다. 예상 치료비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상철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깊게 패인 눈가에 주름이 보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 체중이 12kg이나 줄었어요. 상철은 핸드폰 계산기를 켰습니다. 예상 치료비 5천만 원을 입력하고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870만 원.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이 고작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글러브 박스를 열고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15년 전 IMF 외환위기 직후에 가입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보험 증서를 펼쳐 수혜자란을 확인했어요. 배우자 이영숙 50%, 자녀 김민준 25%, 김소희 25%. 상철은 핸드폰을 들어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2주 전이었어요. 민준이가 급한 일 있어서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메시지였습니다. 상철이 좀 힘들다고 답하자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다. 이번 주말 토요일 저녁 7시에 송파구 할매의 돼지집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1시간이 지났지만 읽은 표시만 3개 떴을 뿐 아무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딸 소희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요. 근데 7시 30분까지는 가야 해요. 아들 민준과 아내 영숙은 끝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30분 상철은 송파구 할매 돼지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평소 가족들과 자주 오던 곳이었어요. 식당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네, 할머니. 4인 테이블로 부탁드려요. 주인 할머니는 창가 쪽 좋은 자리를 안내해줬어요. 상철은 자리에 앉아 삼겹살 2인분과 된장찌개 4개를 미리 주문했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7시 15분 맏아들 민준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지갑을 꺼내는 순간
빨간색 독촉장 한 장이 삐져나왔어요. 그는 황급히 그것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5분 후 딸 소희가 고급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소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카톡 대화창이 화면에 가득했어요. 빨리 끝내야 하는데. 소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7시 25분 마지막으로 아내 영숙이 들어왔어요. 새로 한 파마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빨리 시작해요. 나도 8시에 약속 있어요. 영숙은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천천히 지퍼를 열고 병원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제일 먼저 손을 뻗어 진단서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영숙이 진단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위암 사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소희는 서류를 보더니 즉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위암 사기 생존율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전에 검사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권하셨는데 비용이...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구나. 5천만 원? 민준과 소희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저희 집도 지금 빚이 3천만 원인데 어떻게 도와드려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는데 여유가 없어요. 소희도 거들었어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한 게 있단다. 아빠한테 15년 전부터 넣어둔 생명보험이 있어. 5억 원짜리야. 순간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민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5억이요? 그런 보험이 있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어요. 그럼 그 보험으로 치료비 내시면 되잖아요. 민준이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생명보험은 내가 죽어야 나온단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게 평생 부끄러웠어요. 이제 와서 암 환자까지 떠안으라는 거예요? 민준은 그대로 식당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시댁 분위기상 아버지 병 알려지면 안 돼요. 조용히 치료받으세요. 소희도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당신, 그 보험금 5억은 확실한 거죠? 길어야 1년이네요. 솔직히 전 이제 지쳤어요. 당신 죽으면 보험금 받는 거 맞죠?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영숙의 뒷모습이 식당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상철은 혼자 남았어요. 타들어가는 고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매일 택시를 몰았어요.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졌지만 핸들만큼은 놓을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 상철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 정문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내 영숙이었습니다.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영숙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남성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상철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차에 기대야 했어요. 30분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아파트 정문에서 또 다른 익숙한 인물이 나왔어요.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남성과 헤어진 후 다시 나온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상철은 택시를 주차하고 천천히 카페 쪽으로 걸어갔어요. 창가 근처 야외 테이블에 앉은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철은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어요. 민주는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엑셀 화면이 보였어요. 엄마, 이거 봐요. 보험금 5억에서 상속세 10% 떼면 4억 5천. 각종 비용 빼면 4억 2천 정도 남아요. 민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2억 1천, 저랑 소희가 각각 1억 5백씩이요. 영숙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직 6개월은 기다려야 하잖아.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영숙의 말에 상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 요양병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 150만 원짜리 알아봤거든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기 보내고 우리는 신경 안 쓰면 돼요. 집에 있으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영숙이 답했어요. 나는 이제 네 아버지 보기도 싫어. 30년 동안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아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이야. 보험금 나오면 재혼할 생각이야. 영숙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이내 평온해졌어요. 엄마,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뭐가 빨라? 난 55살이야.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네 아버지 장례 끝나면 바로 이혼하고 새 출발할 거야. 상철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택시까지 돌아왔어요. 운전석에 앉자마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차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토했어요. 붉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상철은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강변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어요. 엔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소희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영숙과 첫 데이트 때 찍은 흑백 사진. 상철은 한참을 그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사진 삭제, 소희 사진 삭제, 영숙 사진 삭제. 30년의 추억이 손가락 끝에서 하나씩 사라져갔어요. 마지막 사진까지 지우고 나니 사진첩이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상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택시 안에서 잠들었어요. 가족들이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웃으며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상철의 체중은 47kg으로 줄어들었어요. 옷이 헐렁하게 느껴졌습니다. 복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어요.
진통제를 하루에 6알씩 먹어야 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한강 반포대교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승객도 없이 그냥 달리고 싶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운전하던 중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상철은 택시를 세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뒷좌석으로 걸어왔어요.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상철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특별히 갈 곳은 없어요. 그냥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달려주세요. 노인의 목소리는 잠잠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상철은 더 묻지 않고 올림픽대로를 따라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20분 동안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지나갔어요. 노인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기사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상철은 백미러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40년 버스 몰았는데 그 표정 잘 알아요.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의 표정이에요. 상철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님도 비슷한 처지신 것 같은데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대꾸했어요. 맞아요. 저도 기사님과 똑같았죠. 노인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올해 75살이에요. 40년간 서울 시내버스를 운전했어요. 노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자녀가 셋 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대학까지 보냈죠. 아들 하나는 의사, 하나는 변호사예요. 상철은 계속 운전하며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 자랑스러웠어요. 제 자식들이. 하지만 5년 전 제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버스를 더 이상 몰 수 없게 됐죠. 그때부터 자식들이 달라졌어요. 상철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병원 데려다 주고 약 사다 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아 하더라고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느 날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저 없는 자리에서요.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죠. 자식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요양원이 훨씬 좋아요. 전문 간호사들이 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아요. 노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진짜 이유를. 제가 짐이 됐다는 거요. 상철은 말없이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전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죠. 상철의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제게도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3억 원짜리. 전수혜자를 자선단체로 바꿔버렸어요.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사님. 그 후 5년간 전 후회만 했어요. 택시가 마포구 쪽으로 접어들었어요. 복수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마음만 더 괴롭게 했죠. 밤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제 등에 엎여 웃던 모습들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어요.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후였죠. 5년째 요양원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창문만 바라보며 살아요. 자식들이 올까 싶어서요.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기사님,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상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말기암 진단 가족들 배신, 보험금을 노리는 그들, 모든 것을 말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전 보험금을 다른 곳에 쓰려고 해요.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요.
상철의 말에 노인은 한참 침묵했어요. 기사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복수는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이에요. 노인은 상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세요. 그게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택시가 마포구 평화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부탁이에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남은 시간을 증오로 채우지 마세요. 용서로 채우세요. 그게 진짜 복수예요. 노인은 천천히 요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구부정한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상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노인의 말이 가슴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시, 상철은 강남 삼성생명 지점을 찾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을 담당해온 박미영 부장이 상담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철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부장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김상철 고객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얼굴이 많이 마르셨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로 왔어요. 상철은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보험 증권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수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박 부장이 증권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수혜자 변경이요? 어떻게 바꾸고 싶으신데요?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전액을 희망독 건호인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박 부장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증권을 다시 펼쳐 수혜자란을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현재 배우자분과 자녀분들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전액을요? 네, 전액입니다. 박 부장은 안경을 벗고 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고객님, 이건 5억 원이에요. 정말 큰 금액입니다.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어요. 이건 온전히 제 돈이고 제 결정입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족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실 수도 있어요.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분쟁? 그럴 일 없을 겁니다. 그들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박 부장은 상철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변경 신청서. 20분이 걸렸습니다. 상철이 마지막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순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김상철이라고 썼습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30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7일 내에는 취소 가능합니다. 박 부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마음 안 바뀝니다. 이게 제 마지막 선택이에요. 상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부장은 서류 사본을 봉투에 넣어 상철에게 건넸어요. 고객님, 건강 꼭 챙기세요. 박 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험회사를 나온 상철은 곧바로 지하철을 탔어요. 종로 3가역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10분쯤 걸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 나타났어요. 1층에 희망독 건호인 지원센터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와 오래된 소파, 그리고 서류가 가득한 선반이 전부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어젯밤 전화 주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김상철입니다.
여성은 두 손으로 상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센터장 김영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센터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희가 쉼터 건립을 꿈꾼 지 5년이 됐어요.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계속 미뤄졌죠. 고객님 덕분에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상철은 보험 서류 사본을 김 센터장에게 건넸습니다. 김 센터장은 서류를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5억 원이면 정말 훌륭한 쉼터를 만들 수 있어요. 100명의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요. 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냥 익명의 기부자로 해주세요. 김 센터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고객님의 선한 뜻을 많은 분들께 알려야. 아닙니다. 전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냥 조용히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 써주세요. 상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고객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상철은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독거노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센터에서 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상철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어르신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뜻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김 센터장이 답했어요. 상철은 센터를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상철은 강남대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어요.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복통이 심했지만 진통제가 다 떨어졌어요. 참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몰려왔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상철은 간신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그 순간 입안에서 비린 맛이 느껴졌습니다. 상철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선홍색 피를 토해냈습니다.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20대 여성이 상철을 발견하고 황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강남대로 카페거리 앞인데요. 택시 기사님이 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상철을 들것에 싣고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어요. 응급실 의료진이 상철의 지갑에서 신분증과 가족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아내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환자 김상철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요. 지금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영숙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호사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회의 중인데요. 퇴근 후에 들를게요. 민준도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딸 소희에게 전화하자 그녀도 비슷했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요. 저녁에 가볼게요. 3시간 후 저녁 6시 의사가 다시 가족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녁 7시 3명은 응급실 앞에서 만났습니다. 의사가 그들을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환자분은 위암 말기로 대량 출혈이 있었습니다. 수혈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끝나자 가족들은 병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상철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의사의 답변에 영숙의 얼굴이 묘하게 변했어요. 민준과 소희도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영숙이 상철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지갑, 그리고 서류 봉투. 그녀는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보험회사 서류가 나왔어요. 영숙의 눈이 서류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혜자 변경 완료. 희망도 건호인 지원센터. 이게 뭐야? 영숙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준이 서류를 낚아채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민준이 소리쳤어요. 소희도 서류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억이 다 날아갔어요. 영숙은 상철에게 다가가 그를 흔들었어요. 당장 다시 바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상철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늦었어. 7일 취소 기간도 지났고,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이야. 상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민준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영숙은 상철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당신 때문에 30년 고생했는데 이게 보답이에요? 소희도 아버지를 원망하듯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상철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간호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족 3명은 복도로 나갔어요. 그들은 복도 벤치에 앉아 30분간 보험금 되찾을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런데요. 본인 의사로 변경한 거라면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수혜자 변경은 보험 가입자의 고유 권리입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다음 날 금요일 오전, 상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가족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내일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의 말에 영숙은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오후 2시 상철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펜과 편지지를 주실 수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에서 펜과 편지지를 꺼내 주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30분간 편지를 작성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썼습니다. 편지에는 30년간 가족을 사랑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자신은 5억짜리 보험 상품에 불과했다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어요. 보험금으로 100명의 독거노인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자부심도 적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족들도 언젠가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언젠가 너희들도 알게 되길. 상철은 편지를 봉투에 넣어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족들에게 전해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전하겠습니다. 저녁 6시 병실에 돌아온 가족들은 상철이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민준이 다시 한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보험금 변경을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상철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수가 행복하게 살아. 영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아, 정직하게 살아.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희야, 진심으로 살아. 소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상철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상철의 눈에 30년 전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처음 택시 면허를 땄을 때,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 소희가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상철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어요. 산소호흡기의 소리만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8시 23분, 상철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영숙이 뒤늦게 상철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만지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소희는 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상철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았어요. 창밖의 노을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종로구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흘렀어요. 새로 지어진 3층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상철 기부자 기념관 개관식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오전 10시 100명의 독거노인들과 50여 명의 하객들이 건물 앞에 모였습니다. 김영애 센터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숭고한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익명을 원하셨던 고인의 뜻을 기리며 5억 원의 기부금으로 이 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김 센터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 의료실, 그리고 따뜻한 개인 방들을 갖춘 이곳에서 100명의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1층 로비에는 상철의 택시 운전 모습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평범한 택시기사가 떠나며 100명의 어르신께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개관식장 뒤편에 영숙, 민준, 소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멍한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3개월 전 재혼하려던 남성이 보험금 소식을 듣고 연락을 끊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사망 후 빚쟁이들의 독촉이 더 심해져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당해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소희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 보험금 소식을 듣고 이혼을 종용했어요. 현재 별거 중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친정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모두 떠났어요. 가족 3명은 1층 로비 동판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주는 대학 입학금을 위해 아버지가 하루 18시간 운전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소희는 결혼자금 3천만 원을 위해 아버지가 2년간 쉬지 않고 일했던 일을 회상했어요. 영숙은 미용실 창업 자금을 위해 남편이 끼니를 걸은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3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희생과 사랑이 뒤늦게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영숙은 가방에서 상철이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가며 편지를 읽었어요. 민준이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언젠가 너희들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걸. 영숙이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준도 아버지의 사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햇살 속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센터 방송국에서는 떠난 김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진정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배운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상철의 목소리였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건물 앞 벚꽃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꽃잎이 하늘로 흩날렸어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김상철 아버지 마지막 선택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 가슴 깊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